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40조 원을 들고 한국에 매달렸는데 한국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미쳤군 40조를 걷어차다니. 하지만 2달 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으로 400조 원이 밀려든 겁니다. 40조를 버리고 400조를 번 나라. 유럽 방산 컨설팅 15년 경력의 수출 통제 책임자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진실에 업계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하트 유럽 방산 수출 통제 책임자입니다. 계약서보다 우회로를 더 자주 봐온 사람이죠. 그날 회의실 화면에 속보가 떴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이란의 40조 제한, 한국 하루 만에 거절. 제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쉬워하는 거겠지. 가격 올리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시아는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 정부 발표문이 떴습니다. 제재 대상국과는 협상 불가, 규정상 불가능.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코웃음 쳤어요. 규정? 원칙? 홍보용 멘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을 일했는데 원칙이 돈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런던 사무실은 웅성거렸습니다. 레드라인 리스크, 제가 몸담은 이 회사는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방산 컨설팅사였어요. 저희는 무기가 아니라 정보를 팔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뭘 파는지, 어떤 우회로가 열리는지, 그게 저희 밥벌이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띄웠어요. 40조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하루 만에 거절? 그건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건을 따지고 가격을 올리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합의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놨으니까요. 한국도 결국 똑같다. 아시아는 다 똑같다. 제 책상 위에는 7년 전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저는 그 내용을 한 글자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중동 납품 프로젝트. 제 커리어가 무너진 그 사건 말이죠.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거절할까? 진짜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들도 결국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40조를 차버릴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선 말이죠.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이란 40조.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 하나. 왜 하루 만에? 왜 공개 발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건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 진짜 거절일 수도 있어. 그럼 이유가 뭐지? 더 큰 거래를 노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원칙을 지키는 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원칙? 이 바닥에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흔들립니다. 며칠 지나면 물밑 협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엔 언론에 계약 소식이 뜰 겁니다. 금액은 조금 올라가 있겠죠. 45조? 50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봐온 현실 말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료 제시카가 제자리로 왔어요. 에블린, 한국 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뻔하지. 일주일 안에 협상 재개될 거야.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 생각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봤어. 저희는 함께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엔 계속 그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하루 공개 당당함.
그리고 규정상 불가능이라는 문구.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 방위사업청 성명, 업계 반응. 모두 한결같았어요. 제재 대상국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킨다. 저는 샐러드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진짜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오후에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방산 동향 보고였죠.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한국의 이란 거절 건이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란의 40조 제안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협상 전략으로 봅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협상이 재개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죠. 길어야 2주일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패턴이 그렇거든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모두가 제 분석에 동의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이 분야 전문가였으니까요. 15년 경력, 수백 건의 프로젝트 분석. 제 판단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빼고요. 7년 전 그 사건 빼고는 말이죠. 미팅이 끝나고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한국 뉴스가 떠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7년 전 프로젝트 파일이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손이 갔습니다. 중동 납품 프로젝트. 중국산 장비. 결함. 사고. 팀 해체. 제 좌천. 그때 누군가 제게 말했었죠. 원칙? 결국 돈이 이겨. 넌 너무 순진했어, 에블린.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봐온 세상에선 말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엔 원칙을 외치지만 결국엔 돈 앞에서 무릎 꿇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듯이.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죠. 창밖에 비가 거세졌습니다. 런던은 항상 이렇게 우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도시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모두가 현실주의자였거든요. 원칙보다 이익, 명분보다 실리.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죠. 한국도 곧 배울 겁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뉴스가 뜰 겁니다. 한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 혹은 조건부 협상 재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거절한 거라면, 만약 원칙이 정말로 작동한 거라면 그건 제가 지난 7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틀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루카스 베인이었죠. 내일 아침 미팅, 한국권 논의. 준비해둬. 루카스. 제 회사의 영업 총괄이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루카스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흔들릴 거고 저는 그걸 증명할 거예요. 제 경력과 명성을 걸고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40조. 하루. 거절. 원칙. 그리고 제 머릿속엔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나는 원칙을 믿지 않는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아니 옳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원칙이 진짜로 작동한다면 저는 7년 전 그 사고에서 뭘 배운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죠. 거절, 원칙, 규정.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루카스와의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거절한 걸까? 진짜로?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루카스와의 미팅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진 분석가로 대형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어요. 중동의 한 국가에 방산 장비를 납품하는 건이었죠. 총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였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수출 통제 검토였어요. 어떤 장비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국제 규정을 위반하진 않는지 체크하는 거였죠.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원칙대로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통신 장비가 중국산이었어요. 가격이 저렴했고 납기도 빨랐죠. 업체 측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인증도 받았고 테스트도 통과했다고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상사가 말했죠. 에블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서류상 문제 없으면 그걸로 충분해. 우린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가. 결국 저는 승인했어요. 서류가 완벽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납품 석 달 후 사고가 터졌어요. 통신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보안 취약점이 있었고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죠. 중동 국가는 발칵 뒤집혔어요.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국제적 망신. 회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은 저를 향했죠. 저는 항변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다고, 저는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꼼꼼히 봤어야지. 서류만 믿으면 어떡해. 팀은 해체됐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저는 좌천 직전까지 갔어요. 구사일생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제 커리어엔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겼죠. 그때 한 선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블린, 이 바닥에서 원칙이란 건 사치야. 진짜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이 이기면 모든 게 용서돼. 넌 그걸 몰랐어. 너무 순진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무 순진했다. 원칙을 믿었다. 그게 제 잘못이었다고요. 그 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원칙보다 현실을, 명분보다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생겼죠. 중국산 장비가 문제였으니까요. 서류는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엉터리였어요. 겉으로는 원칙을 말하지만 속으론 돈만 쫓는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걸 알았어요. 한 나라의 한 업체 문제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였죠.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시아 관련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의심했어요. 진짜 원칙을 지킬까? 아니면 돈 앞에서 무너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환경 규제를 약속하고 어겼고 어떤 나라는 인권 조항을 무시했어요. 어떤 나라는 제재를 우회하려 했고 어떤 나라는 이중 장부를 썼죠.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원칙 따윈 없어. 다들 돈만 쫓아. 그게 제 신념이 됐고 제 생존 방식이 됐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40조 거절 소식을 보면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경험과 맞지 않았거든요. 하루 만에 거절? 공개 발표? 규정을 이유로? 제가 봐온 패턴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예외를 찾고 우회로를 모색하죠. 절대 이렇게 빠르고 당당하게 거절하진 않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한국이 다른 건가? 아니면 이것도 쇼일 뿐인가?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과 보이는 것이 달랐거든요.
저는 한국도 결국 똑같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경험이, 제 신념이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습니다. 40조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그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액수였죠. 그걸 하루 만에 차버린다? 진짜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하루. 왜 하루? 공개 발표. 왜 공개? 규정상 불가. 진짜 규정이 있나? 당당함. 왜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진짜일 리 없어. 7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게 맞아야 해요. 그래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원칙이 진짜로 작동한다면, 만약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면, 그럼 저는 지난 7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세상이 그래. 현실이 그래. 한국도 결국 흔들릴 겁니다. 며칠 지나면 물밑 협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엔 계약 소식이 뜰 거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루카스와의 미팅까지 45분 남았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어요. 계속 그 단어들이 떠올랐거든요. 하루 공개, 규정, 당당함. 그리고 7년 전 그 사고도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장비, 서류, 결함, 사고. 제 커리어가 무너진 그날 말이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원칙을 믿지 말라고. 서류를 믿지 말라고. 돈이 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뭘 믿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비가 내릴 것 같았죠. 그리고 제 마음속도 회색이었습니다. 불편하고 찜찜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해야 했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제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결국 흔들립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는 틀릴 수 없으니까요. 다시는 순진할 수 없으니까요. 7년 전 그날 저는 원칙을 믿다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현실을 믿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 제 생존이었습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루카스 베인이 들어왔어요. 42세, 저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죠. 영업 총괄이라는 직함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웃고 있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칼날이었죠. 에블린,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등골은 서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루카스. 루카스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화면을 켰어요. 한국 뉴스가 떠올랐죠. 한국 건 어떻게 봐?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을 했어요. 협상 전략으로 봅니다. 가격 올리기 위한 포석이죠. 루카스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역시 당신 생각이 그렇구나. 나도 똑같이 봤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어요. 이거 우리한테 기회야, 에블린. 기회요? 저는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 자문 계약 있잖아. 이번 분기 입찰하는 거. 우리가 한국 분석 보고서를 내면 계약은 우리 거야.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정부 자문 계약은 1년에 300만 파운드짜리였어요. 회사 입장에선 큰 건이었죠. 그리고 루카스 입장에선 승진 발판이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정말 거절하면요? 루카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거절? 에블린, 당신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40조를 진짜로 차버릴 나라가 어디 있어? 특히 아시아에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루카스의 말이 제 생각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어요. 루카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시아는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진다고. 당신 경험이 그걸 증명하잖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년 전 사고를 언급하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 업체 문제였어요. 한국하고는 다르죠.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다르다고? 다 똑같아, 에블린. 아시아는 아시아야.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 보고서는 이렇게 써. 한국은 현재 협상 전략을 구사 중이며 곧 물밑 접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기도 했지만 뭔가 찜찜했거든요. 루카스는 제 표정을 읽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블린, 당신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 또 실수하면 회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실수. 그 말이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7년 전 사고 말이죠. 루카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틀 안에 초안 보내줘. 우리가 이기는 보고서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루카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또 실수하면 안 돼. 회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루카스가 원하는 결론을 쓰지 않으면 저는 끝장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만약 한국이 정말 거절한 거라면요? 만약 제가 틀린 보고서를 쓴다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에 메모가 있었어요. 루카스가 남긴 거였습니다. 점심 같이 하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는 제 상사였으니까요. 식당에서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파스타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에블린, 우리 옛날 생각나지?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옛날이라니요. 루카스가 웃었어요. 4년 전, 베를린 출장 때, 우리 둘이서 와인 마시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 전 저와 루카스는 짧은 관계가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죠. 그 후로 저는 후회했고 루카스는 그걸 무기로 썼습니다. 루카스는 포크를 들며 말했어요. 그때 당신 말했잖아. 나한테 의지하고 싶다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취중 진담이었어요. 7년 전 사고 후 1년쯤 됐을 때였죠. 저는 무너져 있었고 루카스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후회했어요. 루카스는 저를 이용했거든요. 약점으로 잡았죠. 루카스는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에블린, 이번에 한 번만 내 편 들어줘. 한국 보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써줘. 그럼 난 당신 편이 돼줄게.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안 하면요? 루카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럼 당신 혼자야. 회사에서 업계에서 다 혼자.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4년 전 일 다들 알게 될 거고 7년 전 실수도 다시 거론될 거야.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루카스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이 되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정부 계약도 따내고 승진도 하고. 윈윈이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틀 안에 보고서 보내. 기대할게. 그는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셨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루카스가 원하는 대로 하면 편했어요. 한국은 결국 흔들린다고 쓰면 됐죠. 그럼 계약도 따고 저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틀리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 거절한 거라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원칙을 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을 아는 사람인가?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를 다시 확인했죠. 여전히 같았어요. 거절, 규정, 원칙.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목을 쳤습니다. 한국의 이란 거절 분석. 그리고 첫 문장을 쓰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 루카스가 원하는 거? 아니면 진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안다는 건 제 신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쓰겠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알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선택을 미루고 있었죠. 커리어냐, 진실이냐, 안전이냐, 원칙이냐. 7년 전엔 원칙을 택했다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런던은 항상 우울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이번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틀릴까봐. 또 무너질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요. 진실을 외면할까봐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루카스의 협박, 보고서 마감, 그리고 한국.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새벽 4시 저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료 조사였죠. 저는 결정했어요. 루카스가 원하는 대로 쓰기 전에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국이 정말 거절한 건지 아니면 협상 전략인지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영문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출 통제 섹션을 클릭했죠. 거기에 문서가 있었습니다. 방산물자 수출 심사 기준. PDF 파일이었어요. 저는 다운로드해서 열었습니다. 127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계속 읽었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건 홍보 자료가 아니었어요. 진짜 규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법적 근거까지 명시된 문서였죠. 제 눈이 한 섹션에 멈췄습니다. 수출 금지 대상국. 거기에 등급 체계가 나와 있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각 등급별 심사 기준과 제한 사항이 적혀 있었죠. 4등급 이상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심사 절차가 나왔습니다. 3중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세 곳이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하나라도 거부하면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 아시아 국가들의 규정은 애매했거든요. 예외 조항이 많고 해석 여지가 넓고 뒷문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명확했어요. 구체적이고 투명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섹션을 찾아봤어요. 우회거래 차단 조항. 거기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금지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최종 사용자 추적 시스템, 사후 관리, 위반 시 처벌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봐온 시스템과 달랐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읽었죠. 127페이지를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거절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3중 심사. 등급제. 예외 없음. 우회 차단.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이건 문장이 아니라 구조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제 보고서는 틀린 거였으니까요. 루카스가 원하는 결론은 거짓이었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하나? 그때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국제협력담당부에서 온 자동 응답이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문의 메일을 보냈거든요. 메일에는 담당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윤서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화상회의 요청을 보냈죠. 2시간 후 오전 8시에 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은 오후 5시였어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자료를 정리했죠. 그리고 정각의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아. 38살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에블린 하트 씨 맞으시죠? 문의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란 관련 문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국가는 4등급이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4등급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윤서아는 화면을 공유했어요. 등급 분류표가 나타났습니다. 1등급은 동맹국, 2등급은 우방국, 3등급은 협력 가능국, 4등급은 제재 대상국, 5등급은 금수 조치국이었죠. 윤서아가 설명했습니다. 4등급 이상은 법적으로 협상이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예외가 전혀 없나요? 특별한 경우에도요?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엔 예외가 없어요.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란이 40조를 제안했을 때 검토는 안 하셨나요? 윤서아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등급 확인 후 즉시 거절했습니다. 하루도 안 걸렸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루도 안 걸렸다고요? 윤서아는 화면을 넘겼어요. 심사 절차 도표가 나왔습니다. 3중 심사 시스템이 보였어요. 방사청, 외교부, 산자부. 그리고 각각의 심사 기준과 거부권이 명시돼 있었죠.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3곳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첫 단계인 등급 확인에서 막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물밑 협상 같은 건 없나요? 윤서아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하트 씨, 저희는 문서와 규정으로만 일합니다. 물밑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투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거든요. 화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우회 거래는요? 제3국을 통하는 건요? 윤서아는 다른 화면을 공유했어요. 최종 사용자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윤서아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출품에 추적 장치를 달아요.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제3국 우회가 발각되면 계약 파기와 법적 조치가 따라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윤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트 씨, 궁금하신 게 더 있으세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40조면 큰 돈인데요. 윤서아는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40조보다 중요한 게 신뢰예요. 저희가 원칙을 지키면 세계가 저희를 믿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론 더 큰 이익이거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신뢰가 이익보다 크다니요. 윤서아는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쳤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7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아시아는 결국 돈을 쫓는다고. 원칙 따윈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뭐였나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하고 예외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윤서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신뢰가 이익보다 크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3중 심사 시스템. 실제로 작동함. 등급제. 예외 없음. 확인됨. 우회 차단. 추적 시스템 있음. 투명성. 공개 발표. 당당함의 이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40조 거절은 쇼가 아니었다. 원칙이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아니, 알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7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일반화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죠. 한국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는 다 똑같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고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뭘 쓸 건지. 루카스가 원하는 거? 아니면 진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켰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이란 거절은 협상 전략이 아니다. 시스템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3중 심사 시스템, 등급제, 우회 차단, 투명성.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한국은 40조보다 신뢰를 택했다. 이는 단기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전체의 신뢰를 얻는 전략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기댔어요. 이제 루카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건 루카스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좌천? 해고? 아니면 더 나쁜 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왜냐하면 이번엔 진실을 썼으니까요. 원칙을 택했으니까요. 7년 전엔 원칙을 믿다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잘못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런던에서 햇빛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떴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거든요. 윤서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많은 걸 배웠다고. 그리고 보고서를 루카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진실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지 1시간 후 루카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에블린,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저는 각오하고 갔습니다. 루카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루카스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모니터에 떠 있었죠.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차가웠어요. 조사? 에블린, 나는 조사를 부탁한 게 아니야. 보고서를 부탁했지. 우리가 이기는 보고서.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루카스. 한국은 정말로 시스템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루카스는 책상을 쳤어요. 시스템? 홍보용 멘트를 믿는 거야? 에블린,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보가 아니에요. 저는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 담당자와 회의도 했고 문서도 받았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에블린,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이 보고서 다시 써. 내일 아침까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실이니까요. 루카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며 말했죠. 당신 후회할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에블린 하트 씨? 저는 사미르 다루이 씨입니다. 사미르 다루이 씨. 저는 그 이름을 알았어요. 국제 제재와 우회 거래 전문 브로커였죠. 업계에선 유명한 정보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미르가 말했습니다. 한국 건 들었어요. 당신 보고서 얘기도 들었고요. 흥미롭더군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제 보고서를 아세요? 사미르가 웃었어요. 이 바닥이 좁잖아요. 아무튼 당신한테 정보가 있어서 연락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정보요? 사미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에요. 그들도 물밑에선 움직이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물밑이요? 사미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접촉이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포착됐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직접 확인했는데요. 사미르가 말했습니다. 하트 씨 공식 채널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일했는데 모두가 뒤로는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사미르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이 있죠. 제3국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요? 사미르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확인해주면 우리 둘 다 이득이죠. 저는 의심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죠? 사미르가 웃었어요. 당신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요. 만약 한국이 실제로 물밑 거래를 한다는 게 확인되면 당신 분석이 수정되겠죠. 그럼 우리 모두 이득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미르가 말했어요. 하트 씨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보시고 판단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메일이 왔어요. 사미르가 보낸 거였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몇 장의 문서가 있었어요. 제3국 업체 명단, 거래 내역, 접촉 기록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문서가 너무 애매했습니다.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추정, 가능성, 정황 같은 단어들만 가득했죠.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미르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도 물밑에선 움직인다. 모두가 뒤로는 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제가 속은 거라면요? 저는 윤서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녀. 문서와 규정으로만 일한다던 그녀. 그녀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미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트 씨 자료 보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더군요. 사미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당신이 한국 측에 직접 물어보면 어때요? 우회 거래에 대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인정할까요? 사미르가 웃었어요. 인정 안 해도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황하는지 부인하는지. 그것만으로도 정보가 되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윤서에게 다시 연락해야 할까? 사미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트 씨, 당신 보고서가 진실에 기반해야 하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쓰면 안 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한국 측 말만 들었죠. 반대 의견도 확인해야 공정한 거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미르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결과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확인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만약 사미르가 맞다면? 만약 한국도 결국 똑같다면? 그럼 제가 쓴 보고서는 틀린 거였고 루카스가 맞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또 실수한 거였어요. 저는 윤서아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우회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 윤서아는 투명하게 다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사미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모두가 뒤로는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까? 윤서아일까? 사미르일까? 오후에 윤서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요청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죠. 1시간 후 화면에 윤서아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차분했어요.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하트씨, 우회 거래 정보라니요? 저는 사미르가 보낸 자료를 화면 공유했습니다. 윤서아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윤서아는 다른 화면을 공유했어요. 추적 시스템 데이터였습니다. 윤서아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출품을 실시간 추적해요. 여기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제3국으로 간 물품이 없어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윤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트씨, 누가 이 정보를 줬나요?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미르 다루이시라는 브로커예요. 윤서아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아,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세요?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파는 사람이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을 움직이면 돈이 되죠. 조심하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사미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윤서아는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사실처럼 포장한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또 의심한 거였죠.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하트씨, 저희는 투명하게 일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사미르는 왜 거짓 정보를 줬을까? 무슨 이득이 있길래?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루카스였어요. 사미르와 루카스가 손잡은 거였죠. 저를 흔들려고 보고서를 바꾸게 하려고. 그래서 사미르가 접근한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루카스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였죠. 저는 사미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메일을 보냈죠. 답장 없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미르는 루카스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을 추가했어요. 일부에서 한국의 물밑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황에 불과하다. 추적 시스템 데이터상 우회 거래 흔적이 없으며 한국의 투명성은 검증 가능하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와 사미르는 거짓이었죠. 저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결론 내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미국 국방부 수출통제 담당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석가가 있었어요. 제니퍼 로스. 10년 직이었죠. 제니퍼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았어요. 에블린,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란 거절, 제 보고서, 루카스의 압박, 사미르의 접근. 모든 걸 말했어요. 제니퍼는 듣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확인해 볼게. 10분 후 제니퍼가 다시 전화했어요. 에블린, 미국 쪽 자료 확인했어. 한국은 이란 접촉 즉시 우리한테 통보했어. 투명하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통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응. 한국은 동맹국이잖아. 제재 대상국이 접촉하면 즉시 보고하는 게 프로토콜이야. 이번에도 그랬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물밑 거래 같은 건요? 제니퍼가 웃었어요. 없어. 우리가 다 추적하는데 그럴 리 없지. 한국은 진짜 거절한 거야.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봐요? 한국의 이번 결정을요. 제니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놀랐어. 40조를 그렇게 빨리 차버릴 줄은 몰랐거든. 저는 물었습니다. 놀랐다고요?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예상은 한국이 시간 끌면서 조건 협상할 거라고 봤어. 근데 하루 만에 거절? 그것도 공개적으로? 우리 쪽 분석관들도 당황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미국도 당황했다니요. 제니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똑똑한 선택이야. 한국이 원칙을 지킨다는 걸 전 세계가 봤거든. 신뢰도가 확 올라갔어. 저는 물었습니다. 신뢰도요?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예측 가능성이야. 저 나라가 아무한테나 파는지 원칙이 있는지. 한국은 이번에 그걸 증명한 거지.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게 핵심이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에블린, 당신 보고서 맞아. 루카스 말 듣지 마.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응원한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확인해줬어요. 한국은 진짜였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내용들을 봤어요. 40조 거절. 하루 만에. 공개 발표. 3중 심사. 등급제. 우회 차단. 투명성. 동맹국 통보. 미국 확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문장. 한국은 돈을 거절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선점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았어요. 7년 동안 제가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졌거든요. 아시아는 다 똑같다는 돈이 답이라는 그 믿음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세상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원칙이 작동하는 곳도 있었어요. 신뢰가 돈보다 중요한 곳도 있었죠. 저는 7년 전 사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중국산 장비 서류 결함. 그때 저는 원칙을 믿다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던 거였죠. 한국은 달랐어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신한 건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원칙 없는 거래였죠. 그리고 한국은 원칙 있는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수정했어요. 한국의 40조 거절은 단기 손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신뢰 획득이라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모델이며 예측 가능한 원칙이 최고의 마케팅임을 증명한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수정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이제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루카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실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한국 모든 증거가 저를 뒷받침했죠. 오후에 루카스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경영진 회의. 당신 보고서 발표해. 저는 알았습니다. 루카스가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윤서아의 문서, 제니퍼의 확인, 미국 측 데이터. 모든 걸 슬라이드에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거절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루카스와의 마지막 대결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임원들, 부서장들, 그리고 루카스. 루카스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죠. 오늘은 한국 방산 수출 분석 보고를 듣겠습니다. 에블린 하트 시작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40조 거절,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국이 이란의 40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협상 전략으로 봤죠.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조사했고 이것이 전략이 아니라 시스템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3중 심사 시스템이 나타났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방사청, 외교부, 산자부 세 곳이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하나라도 거부하면 수출이 불가능하죠. 임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등급제로 운영되며 4등급 이상은 법적으로 협상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밑 거래 가능성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추적 시스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든 수출품의 최종 사용자를 파악하죠. 우회 거래 흔적이 없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란 접촉 즉시 동맹국에 통보했고 투명하게 처리했어요. 제니퍼가 보내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임원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신뢰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40조를 거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기적 신뢰가 더 큰 이익이기 때문이죠.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구매국들은 묻죠. 저 나라가 아무한테나 파는가? 원칙이 있는가? 한국은 이번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시장 전체로 퍼졌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거절 이후 문의가 급증한 국가 리스트였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이집트. 모두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왜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저 나라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다. 파트너가 예측 가능하다. 그게 구매국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임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500억 규모 협상 중이고 호주는 잠수함 논의를 시작했어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확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맞습니다, 루카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흐름은 명확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예상 수출액 추이였죠. 40조 거절 전과 후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40조를 받았다면 한국은 단기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뢰 문제로 장기 손실이 예상됐죠. 반대로 거절한 지금 단기 손실이지만 장기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향후 2년 내 400조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래프를 쳐다봤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신뢰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한 거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의장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하트. 질문 있으신 분? 루카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트, 당신 확신해요? 400조라는 숫자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수적 추정입니다. 실제론 더 클 수 있어요. 루카스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떨렸어요. 근거가 뭐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데이터, 구매국 동향, 시장 분석.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원하던 답이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못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하트, 이 보고서로 정부 입찰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루카스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죠.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서아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죠. 하트 씨, 오늘 폴란드와 계약 체결했습니다. 1,500억 규모예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벌써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증명했군요. 윤서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하트 씨도 증명하셨어요. 진실을 택하는 용기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그날 오후 루카스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내부 감사 통보, 3.15와의 관계, 허위 정보 유포, 직원 협박 혐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움직인 거였어요. 루카스의 행동이 문제가 됐죠. 일주일 후 루카스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임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해고였어요. 그리고 저는 승진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분석 총괄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를 구해냈다는 거였습니다. 7년 전엔 원칙을 믿다가 무너졌어요. 이번엔 원칙을 택해서 살아남았죠. 차이가 뭐였을까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원칙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윤서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많은 걸 배웠다고. 윤서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하트 씨. 진실을 전해줘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맑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계약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사우디. 줄을 섰죠.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호주 잠수함 협력 협정 체결. 규모 2,000억. 루마니아 방공 시스템 도입 결정. 800억. 사우디 전투기 공동 개발 논의. 3,000억 추정.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400조가 아니었어요. 500조, 600조로 불어났죠.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제 예측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컸죠. 한국이 판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원칙이었어요. 구매국들은 그걸 원했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원칙 있는 공급자. 그리고 한국은 40조 거절로 그걸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정부 자문 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땄어요. 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트, 당신 보고서 덕분이야. 정부가 감탄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이건 제 덕분이 아니라 한국 덕분이라고. 그들이 원칙을 지켰기에 저도 진실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국제방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런던에서였어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죠. 주제는 방산 수출의 신뢰 경제학이었습니다. 저는 발표했어요. 한국의 40조 거절 사례를 중심으로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명확한 규정, 투명한 절차, 그리고 일관성. 그게 핵심이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단기 손실을 감수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어요. 장기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아였어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 여기 계셨어요? 윤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트 씨 발표 들으러 왔어요. 훌륭하더군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트 씨가 진실을 선택한 덕분이죠.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윤서아는 말했어요. 하트 씨, 요즘 구매국들이 저희한테 묻는 게 있어요.
거절한 나라 리스트 달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윤서아가 웃었습니다. 저희가 누구한테 안 파는지 알고 싶대요. 그게 신뢰의 증거니까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절 리스트가 신뢰의 증거라니요. 윤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거절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공개하죠. 그게 마케팅이 됐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조 거절이 최고의 광고가 된 거네요.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처음 이해해준 사람이 하트 씨예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의심도 많이 했어요. 사미르 정보에 흔들리기도 했고요.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택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헤어지며 악수했습니다. 윤서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트 씨, 앞으로도 진실편에 서주세요. 세상이 필요로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뢰경제학 한국 모델의 확산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거절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 원칙이 이익이 되는 세상, 투명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장. 모든 걸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7년 전 저는 원칙을 믿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불신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믿게 됐어요. 원칙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이 판 것은 무기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원칙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드물게 맑은 밤이었죠. 그리고 제 마음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유럽연합과 방산협력협정 체결. 규모 10조.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00조는 이미 넘었고 1000조를 향해 가고 있었죠. 한국이 뿌린 신뢰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하트 씨, 유럽연합 소식 들으셨죠? 당신 예측이 맞았어요. 1000조 넘을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거절로 증명했군요. 저는 이제야 배웁니다. 원칙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걸요. 윤서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하트 씨. 당신도 증명하셨어요.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 장이 열리고 있었죠. 7년 동안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빛이 왔어요. 한국이 보여준 빛, 원칙의 빛, 신뢰의 빛. 그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고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배울 게 많았어요. 한국처럼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 신뢰로 성공한 사례들. 저는 그걸 찾아서 기록하고 알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이 필요로 하니까요. 진실편에 서는 삶을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